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비트코인 오르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왜 비트코인이 또 오르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오른다고 했지, 어떤 사람들은 살 걸 하면서 서로 아쉬워하시는 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동아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 거고요. 또 한 주간의 뉴스를 좀 전달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환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만이네요. 네. 네, 이발하셨네요. 네, 머리 좀 잘랐습니다. 아, 역시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사람들의 모습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지저분했던 머리들도 다 정리를 하고 밝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먼저 비트코인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2월 한 4일, 5일 이때쯤부터 원래는 이제 42,500에서 3,000달러 사이였는데요. 많이 올랐죠. 오늘 날짜가 2월 16일인데 52,100달러 수준까지 바이낸스 기준으로 올라 있습니다. 대략 한 17%에서 18% 정도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갑자기 이제 오르니까 사실 이제 저는 계속 롱을 보고 있긴 했었거든요. 오를 거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이제 저는 그런 시각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하락을 보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왜 올랐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좀 있다는 얘기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복기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 지 어느덧 두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 저희가 한 주간에 이제 비트코인을 정리하는 이 뉴스를 시작할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이 이 4만 선을 지지하냐 아니면 이게 맞아요. 지지하지 못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12월 달에 7번의 도전을 좀 받았던 그런 설인데 이게 지켜지면 오를 것이다 라고 그때도 좀 얘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지금 좀 돌아보니까 그 4만을 지키고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포모도 온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타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상황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점점 또 고민만 많아지고 있고, 역시 이 구간에서는 이게 고수가 아니면 탈 수 없는 선이다 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단시간 내에 16%에서 20% 정도의 가파른 상승을 보였는지 좀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ETF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실은 ETF 기대감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물론 있었는데 저는 계속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게 이게 실질적으로 매수에 작용을 할 가능성,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했었던 거고, 근데 1월 초에는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오픈하자마자는 내렸잖아요. 특히 이제 GBTC 같이 굉장히 오래됐던 제도권의 비트코인 상품이죠. ETF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이제 상승하는 구간, 그런 부분들이 좀 중첩되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걸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제 크립토 퀀트라고 해서 한국에서 만든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있죠. 거기서 14일에 레포트를 하나 냈어요. 근데 내용이 뭔고 하니,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전체로 유입된 신규 투자의 71%가 ETF로 돈이 그만큼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고래들은 되게 충격을 먹은 상태예요. 트위터에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사실. 비트코인 원래 이제 온체인에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중앙화 거래소에서 들어오는 그 매수세가 있고, 어쨌든 완전히 새로운 섹터에서 신규 투자의 71%가 글로 들어온다고? 약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충 하루에 한 9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채굴이 됩니다. 이 채굴이 된다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900개 정도가 네트워크에 공급이 된다는 거죠. 지금 계산해보면 BTF 출시 이후에 전체 ETF 상품이 10개잖아요. 그 중에 GBTC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로 들어온 매수가 한 1만 1000개 조금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공급량이 제로나 거의 다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강하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는데 그 정도의 상승은 이런 요소로도 충분히 리즈너블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그럼 제가 아까 숫자를 좀 놓쳐서 그런데 지금 가격 상승을 견인한 주도 세력이 바로 이제 ETF빨이라는 거고,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은 뭐냐면, 그레이스케일이 파는 양은 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거꾸로 블랙록이나 아니면 피델리티 쪽을 통해서 비트코인 ETF를 사는 물량은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은 한 달 정도 더 있으면 채굴되는 비트코인보다 ETF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가는 비트코인의 양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가격이 추가 상승할 수 있겠죠. 이게 보면 비트코인 매수 주체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매수세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이렇게만 들으면 비트코인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호재에 또 겹쳐가지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금 ETF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또 비트코인은 그 반대로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결국 현물 금을 좀 대체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기대감도 또 슬슬 또 시장에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뭐야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사라는, 이 돈이 어디서 왔어? 막 이제 이런 내러티브를 찾다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아저씨는 에릭 발추나스라고 해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되게 유명한 수십 년째 ETF 외길을 걷고 있는 애널리스트예요. 이 아저씨가 이제 이거 심상치 않다고 이제 하면서 자기 X 계정에다 올렸던 게 뭐냐면 골드 ETF가 지금 자금 유출이 엄청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을 보통 디지털 금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물 금에서 디지털 금 쪽으로 베이비 부머들이 좀 자산을 갈아타고 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게 금보다는 훨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약간 갈아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신종 자산이 시장에서 이렇게 곽강을 받고 있고 큰 매수세를 일으키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약간 변곡점에 있는 것 같거든요. 거의 역사상에 몇 안 되는 이 트리플 S급의 자산이 갑자기 탁 탄생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자본이 조금 넉넉하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결국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좀 갈아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돈 벌었던 방식 자체가 부동산 사고, 오일 사고, 주식 사가지고 돈 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좋은 시기에 태어나셔가지고 신규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세대거든요. 근데 그런 세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막바지 투자는 비트코인으로 이제 끝장을 내겠다, 어떻게 보면 태세가 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역사에서 중요한 지점을 저희가 밟고 있다. 근데 이게 제 생각에 사실 예측 불가한 상황까지 온 것 같고, 이제는 차트 분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나무를 보는 것보다 이거 숲을 봐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더 투자하기 좀 편해진 시장 같다. 이건 좀 번외편이지만 요즘 비트코인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스택스라고 하는 코인이 비트코인의 이제 레이어 2를 지향하는 어떤 애들인데, 이 친구들이 무슨 주식에 예전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무슨 고법스라고 해가지고 결국 삼성전자 오르면 지수가 따라 오르기 때문에 이제 고법스를 타면은 두세 배 더 벌 수 있다, 막 이런 어떤 주식 투자법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대신 이제 스택스를 사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을 좀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이미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이제 광기의 어떤 투자 시장이 좀 서막이 열리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오르는 이유는 이제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썰이 하나 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올해에 무슨 호재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지금 올해 안에 적게는 3번에서 많게는 5번, 6번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올해 초부터 나왔었죠. 사실 그러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가격도 많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고, 그런데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있어요. 사실은 ETF 떡밥은 좀 이제 줄어드는 추세고, 이제 앞으로는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주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와 관련돼 있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물가 상승률이죠. CPI가 이제 지난 14일 정도에 아마 나왔는데 굉장히 좀 재밌는 풍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동아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이제 CPI가 이제 소폭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주식 시장과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그것에 따라 조금씩 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던 건 뭐냐면, 동아님이 이제 쓰셨던 기사의 날짜가 이제 2월 14일입니다. 2월 14일 때 결국 미국 물가가 좀 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시장의 기조가 또 있으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조금씩 주춤했거든요. 근데 이 주춤을 하다가 갑자기 말아 올리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은 상방을
시장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박스 보이시죠? 전부 다 이제 초록색인데 여기서 빨간색 부분이 딱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긴 꼬리를 달고서 이렇게 캔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2월 14일 저 CPI 발표 나오고 나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순식간으로 사람들이 물가 올라가니까 금리 안 내리겠네 생각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막 던졌는데 이제 시장은 또 다르게 또 해석하는 주체가 있었던 거죠. 뭐 그거 필요 없이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다시 올릴 수 있는 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밑에 있는 것을 말아 올리면서 다시 큰 상승을 주도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것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바로 이런 게 있었죠.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다들 뭐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라 아실 텐데 물가가 올라 있으면 금리를 내리면은 시중 유동성이 어떻게 되죠? 더 풀리면서 물가가 더 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딜레마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엄청 높게 올렸잖아요. 지금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경제에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대출 뭐 이자도 엄청 부담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금리를 내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걸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걸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70년대에 한번 물가가 충분히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니까 물가가 엄청난 속도로 한번 폭발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관장하는 연준이라는 곳에서는 계속 단서를 달고 있어요. 금리 인하할 거야. 할 건데 언제 할 거냐면 물가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에 가깝게 내려와야 금리를 내릴 수 있어. 요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공유를 했던 그 스크린샷에 나와 있는 게 무슨 의미냐면 CPI가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가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뭔가 하니 페드워치라고 해서 그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이제 제공하는 일종의 기준금리 예상표예요. 이 보시면은 이제 3월 20일이 다음번 금리 예측일인데 현재 금리가 5.25에서 5.55예요. 그러니까 5.25%에서 5.5% 사이로 이제 기준금리가 정해져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금 89.5%라는 건 뭐냐면 3월에는 동결을 보는 뷰가 89.5%라는 거예요. 5월 달에 사실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은 이제 동결이 더 많은데 원래는 인하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14일 날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또 동결로 예측이 돌아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얼마나 내려갈 것으로 보냐라고 했을 때 5.25에서 4.25, 4.0, 1%가 내려갈 걸로 보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보통은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리니까 금리 인하를 4번 할 거다. 6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요렇게 4번 할 걸로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올 초에는 훨씬 많이 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불리한 쪽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 동현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계속 올라가는 녹색 캔들 사이에 빨간색 캔들이 있었잖아요. 그날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물가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어려운 거 아님? 그러면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 라고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색다른 점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무슨 의미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뇌피셜인데 요런 패턴을 보이는 시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작년 1월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이제 제가 그린 거라 굉장히 정확한데 작년 12월부터 한 4월 초까지의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노란색 선이 있어요. 이거는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의 발표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면 발표일 이전에 올립니다. 하루나 이틀 전에 가격을 말아 올려요. 이번에도 보면은 CPI 발표는 14일인데 상승이 12일, 13일에 집중됐어요. 가격을 올려다 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발표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요. 네, 많이 떨어지지 않고 소폭 떨어집니다.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하다가 언제 또 올리냐면 가운데 보면 파란 글씨로 뭐라고 막 잔뜩 써 있잖아요. 아마 안 보이실 텐데 요 내려가기 직전에 노란 선에는 위에 표정이 어때요? 안 좋죠. 악재가 뜬 거야. 그래서 가격이 내려요. 근데 다음번에 지표가 나오기 직전에 딱 그 수준까지 다시 올려놔요. 그러니까 원래 내렸으면 내린 데서 지표를 맞이하고 여기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게 맞는데 지표가 발표되기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가격을 말아 올립니다. 그래 놓고 만약에 지표가 잘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말아 올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냥
횡보해요. 그러니까 지표를 보고 대응을 하면 대응이 불가능한 장세였어요. 물론 저는 이거를 보고 있었으니까 사실 이번에 딱 놓고 이거 작년 1월이랑 비슷하네? 라는 느낌이 딱 든 거고, 물론 앞으로 지표 발표를 한두 개 정도를 더 봐야 돼요. 지표를 발표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말아올리는 현상이 있는가, 그리고 지표가 실제로 안 좋게 나왔을 때 조정을 잠깐 주고 다시 횡보로 가거나 아니면 조정을 잠깐 주고 다시 또 말아올리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야, 얘기 듣다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결국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부 다 기대감들이잖아요. 이번 발표는 조금 의아했다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당연히 떨어졌어야 되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가파르게 좀 상승을 시켰잖아요. 이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다른 뷰를 좀 보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게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확신이 점점 생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오히려 왜 할 건지 이유를 결국 위기에서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사실 저는 물가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를 지금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물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헤드라인 물가라고 해서 전체를 관장하는 물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근원 물가라고 해서 식료품이랑 유가를 제외한 물가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추이를 보면 헤드라인 물가, 전체 물가라고 하는 거는 계속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가를 제외하고 코어 CPI를 보게 되면 지난해 8월부터 오히려 조금씩 올랐어요. 코어 CPI가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으면 물가가 2%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준이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연준 인사들이 이제 각종 뭐 행사 같은 데 나와가지고 연설 같은 거 하잖아요.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올해 3번의 이제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문가만 보게 되면 저는 3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왜 금리가 내려갈 걸로 보느냐? 물가가 안 내려가는데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발생할 거라고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뉴스들을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견디지 못하는 중소은행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마치 2023년도 1월달, 2월달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어떤 은행들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기도 시작했고, 결국 그때는 사실 페드가 야 우리가 구원해줄게 막 이런 어떤 카드를 꺼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이렇게 좀 진정시켰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지는 시기에 이제 또 꼬꾸라지고 있으니까 이거 점점 이제 금융 위기가 좀 찾아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것에 대한 또 금융 위기의 또 근본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바로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맨하탄에 있는 상업용 건물들은요, 대출 덩어리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돈 버는 거구나를 맨하탄 가서 좀 느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0원짜리를 삽니다. 갑자기 이제 금리 인하가 쭉 되면서 200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100원을 샀을 때 뭐 한 대출 50%랑 자기 자본 한 50%로 샀어요. 근데 이게 200원이 됐을 때 결국에는 대출을 전부 다 끌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대출 50을 이제 상환을 이제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운영하는데, 이 친구들은 자산 가치가 이제 200이 됐어? 그러면 우리 70% 대출 더 받을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요. 기존에는 이제 LTV가 50%였잖아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자산 가치도 올랐겠다. 그러면 이제 대출을 더 땡기자 하고 이제 70%를 땡깁니다. 금리 인하가 계속 돼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80%까지 땡깁니다. 그럼 이런 자본 수요를 어디서 했냐면 대부분 은행에서 했고요. 두 번째로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은 번질번질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심사할 때도 맨하탄에 건물을 삽니다 라고 하면 좋은 데 사네 라고 사실 별 리스크 체크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 위에 있는 양반들이 굉장히 좀 오래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뉴욕도 안 가봤어. 그래서 어떤지도 몰라.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자기 부하들이 뭐 좋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그 부하들도 사실 돈 벌려고 좀 무리한 투자를 한 거지. 그렇게 사실 미국의 상업용 건물들은 계속 부채를 롤오버 하면서 부채 크기를 키우는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초반에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이미 돈을 다 회수했어요. 이게 롤오버 한 두세 번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본 이상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동산이 은행한테 포클로저, 즉 담보 청산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어떤 자본 플레이 자체가 상업용 부동산을 딱 가지고 계속적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암덩어리를 키우는 투자 전략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가 찾아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맨하튼 한번 가보시면요, 되게 신기합니다. 그늘이 되게 길에 많이 졌는데 그 이유가 엄청 높은 건물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채 덩어리들의 그림자가 이제 들이우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은행들의 이제 파산이 예상이 되고, 그 은행들과 같이 투자를 했었던 한국, 아시아 뭐 이런 계통의 어떤 자금들이 지금 위기에 좀 처해 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경제가 흔들흔들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 종현님이 잘 주셨는데, 화면에 잠깐 나오는 NYCB 은행이죠. 요게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라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자산 순위로 보면은 굉장히 큰 은행이에요. 이 미국 전체 은행 중에 30위권에 위치하는 그런 은행이고, 거의 100년 넘었어요. 여기 165년 된 은행이고, 지점 수가 400개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큰 은행인데,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요 은행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왜 반토막이 났냐, 지난 분기 실적이 처음으로 적자를 본 거예요. 순손실을 받고, 동현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급상승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업용 부동산이 요즘에 이제 죽쓰고 있으니까 결국에 떨어져서 적자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거기서 이제 끝나면은 다행이었는데, 무디스라고 해서 이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신용평가 회사가 이곳의 신용 등급을 무단계를 한꺼번에 내립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회사채는 거의 정크본드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패턴이 있어요. 은행이 실적이 급상승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적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사가 신용 등급을 낮춰버린다? 2단계를? 그러면 보통은 은행이 자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으로 한번 개피봤던 사례가 2008년 금융위기잖아요. 그때 베어스턴즈도 그렇게 갔고, 리먼 브라더스도 그렇게 갔어요. 실적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가 적자 전환을 하고 신용평가사가 다운그레이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은행이 터져요. 보통. 그래서 NYCB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NYCB는 사실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고, 미국에 이제 이런 은행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얘기가 된 거고, 여기 보면은 이 아서에이즈가 한번 비트코인 가격 35,000 밑으로 내려갈 것 같다라는 하락 예측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이거를 수정을 했었는데, 하락 예측을 했었던 이유 자체가 이런 은행 위기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자기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는데, 저희가 한 주, 2주 전에 이제 방송 때 얘기했었던 미국의 RRP 잔고가 이제 소진되기 때문에 연준에서 더 이상 중소형 은행이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제한될 거고, 연준에서 또 최근에 작년에 은행 위기가 잠깐 터졌을 때 창구를 하나 또 열어준 게 있어요. 돈을 무한대로 우리가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거든요. 연장 안 하기로 했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은행이 위기를 맞았을 때 그냥 파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금융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연준에서 물가 걱정을 비교적 하지 않고 금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페드는 결국 이유를 좀 찾고 있는 것 같네요. CPI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좀 외치기 힘드니까 이 위기가 이제 찾아왔을 때 이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이제 뉘앙스를 내비치면서 조금 시장을 다시 부양시키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아서 이제 헤이즈가 35,000불에 이제 풋옵션을 이제 샀다가 걷어들이고 다시 이제 7만 달러 돌파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분도 사실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흘러갈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 딱 보니까 이거 자빠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비트코인도 조정이 올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ETF에 대한 이 매수세가 너무 거세다 보니까 이런 뷰를 조금 바꾸신 것 같아요. 왜냐, 아서 헤이즈도 사실 비트코인 현무 ETF 처음이거든. 그래서 사실 이제 예측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어쨌든 길게 좀 얘기해 드렸는데,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ETF 발 매수세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비트코인이 한 18% 정도 순식간에 오른 것이고,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죠. 금융위기가 일어나야 금리 인하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금융위기가 안 일어나, 은행이 안 터져.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미 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가 시장 가격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겠다는 게 확정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3월 정도가 지금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3월 안에 미국 은행에 뭐 별일이 없다, 그냥 무난히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다, 그러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 금융위기가 찾아오면 결국 달러에 대한 또 신뢰도 떨어질 것이고 그 달러에 대한 신뢰가 결국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으로 좀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점점점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가 좀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 솔직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작년 3월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달러가 불안정하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산다.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달러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인데 왜 달러 가치마저 떨어지는 상태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미 작년 3월에 내러티브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달러가 가치가 위협을 받게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는 오를 수도 있어요. 이미 우리가 밟아놨어. 땅을 다져놨기 때문에 그렇게. 네, 그래서 내러티브가 참 무서운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동아님하고 이제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 뉴스도 알아봤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앞으로 가격 상승할지 또 한번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 차트로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뉴스뿐만 아니라 이제 매크로 뉴스도 이제 같이 팔로잉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아님과 즐거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빠이. 빠잉.